그날 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발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보자기에 곱게 쌓인 반찬통 몇 개, 그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살짝 비스듬히 올라타 있었습니다. 순간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시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오셨구나. 제 형편이 그렇게 티가 났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영수, 44살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 미정과 중학생 딸 하나, 그리고 집에서 지하철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장모님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래도 하루 중 제일 편한 시간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현관 앞까지 오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뒤로 하루하루가 시험대 같았습니다. 상사는 농담처럼 말했죠. 영수 씨, 우리 나이 땐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버텨, 버텨.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뜻이 선명하게 숨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낮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정리되는 인원에 영수 씨도 포함됐어요. 미안합니다. 인사팀장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이번 분기 프로젝트도 변명 같은 말이 몇 마디 나오다 말았습니다. 이미 결정 난 일이라는 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퇴직금은 정해진 기준대로 나갈 거고요. 이직 준비하시는 동안 필요한 서류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카드 연체 안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입 예정일, 알림창이 잔인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백수라니.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미정이는 또 얼마나 울겠지. 어머니한테까지 알게 되면 또 얼마나 걱정하실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려던 그 순간 제 발이 딱 무언가에 걸린 겁니다. 조심스레 내려다보니 꽃무늬 보자기에 차곡차곡 쌓인 반찬통들, 그 위에 장모님 특유의 동그란 글씨가 적힌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 영수 잘 먹고 다녀. 짧은 글씨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100번을 가르쳐도 한 번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사위고 자식이야. 입으로는 늘 투덜투덜 하시면서도 제가 다친다, 힘들다 소리만 해도 손에 파스, 약봉지 들고 날아오시는 분. 제가 결혼할 때 아내보다 저를 더 챙기던 사람이 장모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점점 나이를 먹고 집안 가장이라는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장모님의 그 마음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장모님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왔나, 영수야? 오늘은 된장찌개에 고등어까지 구웠다. 장모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시려면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저도 좀 준비를. 말끝이 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사위 얼굴 보려고 온 게지. 준비는 무슨 준비냐? 네가 얼굴이 이래 퍽퍽해졌는데 국물이라도 제대로 먹여야지. 그러면서 된장 냄비 뚜껑을 여셨는데 그 순간에도 제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오시면 솔직히 좀 힘든데. 미정이도 눈치 보이고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있을 때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아, 어머님께 좀 말씀드려. 너무 자주 오시니까 나도 눈치 보여.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이잖아.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보, 엄마도 외로우시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
문제고 오셔서 자꾸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게 문제지. 그때부터 사위와 장모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현관 앞에 놓인 보자기를 보는 순간에도 고마움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이상한 죄책감과 부담이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진짜 그만 오셔도 되는데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보자기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보자기 매듭을 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퇴직했다는 말은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할까? 장모님이 아시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반찬통 사이에 끼어있던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느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종이감과 함께 뭔가가 더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또 용돈을 넣어두신 건가? 심장이 미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30 넘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사위가 장모님 용돈에 기대어 산다는 생각이 자존심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봉투 뒷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박혀서 쉽게 쓰레기통으로 던지지도 바로 열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영수야, 이건 내가 아주 많이 힘들어질 때만 열어봐라.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아주 많이 힘들어진 날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봉투를 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뜻일까? 그 순간 아내 미정의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 붉어진 눈으로 나온 아내가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또 다녀가셨나 보네. 그 말과 함께 저는 결국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찢어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사위 사이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찢자 먼저 낡은 노트 조각들이 몇 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접힌 A사 용지 몇 장, 작게 접힌 종이 영수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일 거라고 미리 짐작했던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 미정이 제 옆에 앉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보, 엄마 또 편지 쓰신 거 아니야? 장모님은 가끔 생일이나 기념일에 긴 편지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충 읽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장모님의 유일한 표현 방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첫 장을 펼쳐보니 윗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7일.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영수가 많이 지쳐 보였다. 미정이가 말하길 회사에서 혼났다고 하더라. 글씨는 조금 삐뚤삐뚤했고 곳곳에 띄어쓰기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마다 장모님 특유의 말투와 숨소리가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 표정을 보니 내가 힘들지? 라는 말도 쉽게 못하겠다. 나도 그때 그랬다라고 괜히 옛날 얘기 꺼냈다간 잔소리 같을까봐 오늘은 그냥 된장찌개에 고기 좀 더 넣어줬다. 글을 읽는 동안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꼭 다물어졌습니다. 여보, 엄마 일기 같은데? 옆에서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우리한테 쓰는 편지라기보다는 엄마 혼자 쓰던 것 같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날짜가 조금씩 앞뒤로 달랐습니다. 회사 야근이 많아졌던 시기, 아이 학교 입학식 전날,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영수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누워있다 했다. 문병 가면 내 표정이 쓸쓸해 보여서 또 미정이가 신경 쓸까봐 그냥 김밥만 싸서 보내줬다. 사실은 밤새도록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병실에서 장모님은 바쁘시대? 라고 툭 던졌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김밥 싸서 보냈잖아. 당신 좋아하는 참치김밥으로. 그때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래, 직접 안 오는 게 어디야 싶은 서운함을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모님은 오히려 자기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일까봐, 제가 더 불안해질까봐 일부러 발길을 돌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는 아예 제 이름이 크게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영수에게 미안한 날. 오늘 영수가 밥맛이 없다 했다. 내가 남자는 밥심이다. 그래도 먹어라 하며 괜히 큰 소리 쳤다. 사실은 장을 봐온 돈이 좀 모자라서 영수 좋아하는 반찬을 2가지밖에 못했다. 이 돈이면 다음 달에도 약국 갈 수 있겠다 싶어 내가 먹을 약부터 줄이기로 했다. 영수 앞에서는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남자는 밥심이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잔소리로만 들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밖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장이 모자라서 제 반찬 종류가 줄어들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치 장모님의 눈으로 저 자신을 다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 9월 5일. 오늘 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깨가 축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또 야근했나라고 물으니 그냥요라고만 했다. 그 그냥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사위 마음은 여자 마음보다도 더 알기 힘들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밥상에 국물 하나 더 올리는 것뿐.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다. 그날 저는 분명히 식탁 앞에서 국을 몇 숟갈 뜨다가 또 미역국이에요? 툭 내뱉었을 겁니다. 어제도 국물인데 오늘도 국물. 그러다 아내 눈치를 보고 말을 줄였지만 표정에는 다 드러났겠죠. 장모님은 그 표정을 보고도 일기장에는 그저 국물 하나 더 올리는 것뿐이라고만 적어두셨습니다. 중간중간 저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미정, 손녀 소은이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허리 통증과 혈압, 그리고 혼자 사는 집에서 느끼는 적막함도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밤에 TV를 꺼보았다. 소리가 없어지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다시 켰다. 소리가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다. 내일은 영순의 집에 가서 된장찌개라도 끓여놓고 와야겠다. 이 한 줄에 제가 그렇게도 부담스러워하던 자주 오는 장모님의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 미정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적고 계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글씨 쓰는 거 워낙 힘들어 하시거든. 손가락 관절이 다 안 좋아져서 보험 서류 쓰는 것도 나 부르시던 분이야. 제 눈이 다시 작은 글씨들로 향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지우개로 한번 문질렀다가 다시 쓴 듯한 흔적들, 글자 사이를 메우려는 듯 괜히 눌러 쓴 점들, 그 모든 게 장모님이 말 대신 글로 겨우겨우 표현해 온 시간들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일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넘기자 종이 한 장이 또 툭 떨어졌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작은 적금 해지 안내서였습니다. 은행 정기적금 해지 예정 안내. 옆에는 장모님 글씨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 힘들 때 도와주려고 든 적금. 내 노후는 내가 아끼면 살 수 있는데 이 집 애들은 아직 길이 멀다. 적금 시작일을 무심코 보았다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입일 2015년 11월 3일. 제가 처음 회사에서 크게 혼났던 해 퇴근 후 술에 취해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나 진짜 회사 못 다니겠다 중얼거렸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장모님이 조금씩 반찬을 줄이시고 자기 옷은 잘 사지 않으셨다는 걸 아내에게 슬쩍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옷도 안 사고 그러시지? 그때 미정이 혼잣말처럼 했었고 장모님은 아이고 늙은 사람이
뭐 옷이 필요하노? 있는 거 입지.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적금 가입이라는 행동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저는 오늘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겁니다. 노트 마지막 부분에는 제 이름이 다시 한번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이 편지를 줄 날을 생각하며 영수야,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참 많이 버티고 있는 거 안다. 나는 내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괜히 내 앞에서 힘내라는 말 꺼냈다가 내가 더 울컥할까봐 못하겠다. 그래서 글로라도 남겨본다. 언젠가 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날 이 봉투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땐 나도 겁이 나겠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 하나쯤은 내 편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글을 읽는 동안 제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을 두고도 늘 부담스럽다. 간섭이다. 그러면서 살아온 거였구나. 머리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어른이 너무 자주 오면 힘든 건 사실이잖아. 라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힘듦을 말로 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한 적이 있었나? 하는 질문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일기를 덮으니 봉투 안쪽에 손글씨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 다음 봉투는 정말 힘들 때만 열어라. 괜찮을 땐 그냥 냉장고에 반찬통이랑 같이 놔둬라. 두 번째 봉투, 같은 흰 봉투가 보자기 가장 아래에서 다시 한번 손에 잡혔습니다. 이번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버티기 힘들 때 제 입에서 작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건 지금 열까, 나중에 열까? 아내 미정이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회사에서 뭐 있었는지 사실 대충 알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이 그날 아니겠어?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버티기 힘들 때 굵은 글씨, 마치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이미 알고 쓰신 글씨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아니면 언제가 그날이겠어. 그 말에 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봉투 끝을 잡아 천천히 찢었습니다. 사각, 얇은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작은 통장 사본 한 장과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마트 계산원 모집 전단지, 동네 경비원 모집 안내문, 시장 상인회에서 붙인 공용 알바 광고가 몇 장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살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 미정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사본의 금액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은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은행 사랑적금 통장, 예금주 박순자, 현재 잔액 3,850만 원. 3,850만 원? 제 입에서 작게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낚아채듯 바라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적금 그런 거 들으신 적 없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장모님 메모가 보였습니다. 영수야, 이 통장은 내 노후용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같이 쓰려고 만든 거다. 손이 절로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위쪽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오늘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었다. 창구 직원이 묻더라. 어르신, 이 돈이면 노후의 요양원도 생각하셔야죠. 내가 그랬다.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진 그냥 살 거고 못 걸으면 사위 집 문간에라도 누워 있을 거다. 그 직원이 웃더라. 사위가 좋으신가 봐요? 좋다.
참 좋다. 그래서 더 민폐 끼치기 싫어서 이 적금을 든 거다. 내가 좀 덜 먹고 좀 덜 입으면 영순애가 조금은 편해지겠지. 편지 아래쪽에는 최근 날짜가 또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영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말은 안 하지만 회사가 어지러운 모양이다. 미정이 얼굴에도 걱정이 잔뜩 묻어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돈뿐이면 돈이라도 준비해둬야지. 적금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통장 이름을 사위 비상구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 한 줄에서 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위 비상구. 제가 나가고 싶을 때만 열고 닫는 문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장모님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비상구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 사본 뒤로 계속해서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영수야, 이 통장은 내가 나한테 말 못할 만큼 힘들어졌을 때, 그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때 내가 꺼내주려고 만든 거다. 퇴직했다는 소식, 사실은 나도 눈치로 알고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몸이 굴비 엮인 것처럼 꽉 묶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이가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딸 얼굴이 괜찮은 얼굴이 아니더라. 사위가 말 안 하고 버티는 것도 알겠다. 남자는 체면이 있어서 장모 앞에 와서 나 잘렸습니다. 쉽게 말 못하는 거 안다. 그래서 기다렸다. 내가 스스로 이 봉투를 꺼낼 때까지 손끝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봉투를 찢기 직전 숨을 들이쉬던 모습까지 장모님이 상상하고 쓴 글 같았습니다. 편지 중간에는 앞서 나왔던 모집 공고 전단지 얘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 종이들은 그냥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챙겨온 거다. 시장 떡집에서는 사람 구한다 하더라. 좀 얌전하고 성실한 사람 없냐고 해서 내가 사위 자랑 좀 했다. 우리 사위는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각 한 번 안 했다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도 사람 구한다 하더라. 낮에는 편하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사위는 뭐든 한다.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한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이쯤에서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글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를 접었다 폈다 손으로 부여잡고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엄만 언제나 당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나 봐. 편지는 끝으로 갈수록 더 짧아졌습니다. 글씨도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쓰신 부분이겠죠. 영수야, 내가 이 나이에 사위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체면이 안 서기도 한다. 하지만 체면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돈 때문에 너랑 미정이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제발 싸우는 데 쓰지 말고 쉬는 데 써라. 이 통장은 다시 일어날 때 쓰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세게 울렸습니다.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임대 사업을 해보겠다고 아내와 다투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퇴직금 모아서 가게라도 하나 차려야지. 여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우린 여유 자금이 없잖아. 그렇게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던 날들. 장모님은 아마 그 모든 소리를 벽 너머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퇴직금은 싸우지 말고 쉬는 데 쓰라고 편지에 적어두셨던 겁니다. 편지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영수야, 사위는 100명 가르쳐도 한 명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나도 10번 말하면서 딱 한 번 제대로 말하고 싶었다. 나는 내 편이다. 그 말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쓴다.
내장모, 순자 올림, 편지가 눈물로 번져 글씨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실직 통보를 받은 낮보다 퇴직금 계산서를 받던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구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집에 가 계실까? 퇴직했다는 걸 눈치로 알고 있다면서도 끝까지 직접 묻지 않았던 사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옆, 된장 옆, 반찬통 사이사이에 노란 메모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수야, 이건 좀 짜다. 밥 많이 먹고 먹어라. 오늘은 속이 안 좋을까봐 무 넣고 끓였다. 이 통장 봉투는 이 서랍 맨 뒤에 있다. 마치 집 구석구석이 장모님의 작은 쪽지로 가득 메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메모들을 그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코트를 다시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어디긴. 어머니 집.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또 나가시기 전에 먼저 반찬 싸들고 오시겠지 생각하며 무심히 오르내렸던 길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사시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불빛이 아직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나 보다. 숨을 한번 고르고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먼저 살짝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장모님이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시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졌습니다. 장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이 밤중에 웬일이고 비닐봉지 안에는 익숙한 반찬통 모양들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집 현관에 놓고 오시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나온 제 말은 생각보다 더 떨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허공에 멈춘 채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그럼 잘됐다. 어차피 네 집 가려던 참이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먼저 맞이했습니다. 좁은 부엌, 낮게 난 창문, 그리고 구석에 놓인 허름한 밥상. 제가 처음 미정을 만나러 왔던 그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밤중에 뭘 먹긴 하겠나? 그래도 국 데워줄게. 장모님은 늘 하시던 대로 부엌 쪽으로 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그만 툭 말을 꺼내버렸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예, 영수야. 통장 받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비닐봉지 입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그걸 벌써 봤나? 작게 내뱉는 숨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 대신 저는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와 허리 숙여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와 통장 사본을 조용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차갑게 묻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모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종이들을 한참 내려다보시다가 툭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긴 뭐겠노? 늙은 여자가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지. 그러면서도
살짝 웃으셨습니다. 사위가 혹시라도 진짜 바닥까지 떨어지는 날이 올까 싶어서 괜히 내 마음이 겁이 나서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눈이 조용히 커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생각보다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사람 얼굴 보면 다 알지. 요즘 네 얼굴이 회사에서 너 아니어도 된다. 소리 듣고 사는 얼굴이더라. 제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 장모님이 부엌에서 주전자 물을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영수야. 세상에 너 없으면 안 된다는 회사는 없다. 그냥 좀 더 오래 버티는 회사가 있을 뿐이지. 말투는 허허 웃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날까지 함께 끌어내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공장 다닐 때 한 번에 잘렸다. 그때 네 장인어른도 일이 잘 안 풀려서 우리 집에 돈이란 게 한 푼도 없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생각 많이 했다. 근데 네 장인어른이 그랬다. 우리 지금은 좀 쉬어야 되는 때인가 보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쉬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 장모님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영수야, 너도 지금은 그냥 쉬어야 되는 때다. 야망은 나중에 품어도 된다. 지금은 숨부터 고르자.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편으론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남자가 이 나이에 쉬면 다시 잡을 자리가 있을까요? 제 안에 불안과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대로 지쳐 쓰러지면 자리고 뭐고 다 소용없다. 그녀는 제 손등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가지고 빚부터 좀 줄이고 한숨 돌려라. 가게 차리겠다는 소리는 나중에 해라. 이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더라. 벌 국리보다 안 잃을 국리가 먼저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로 들렸을 말도 오늘은 그대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정막 속에서 주전자 끓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이 돈 정말 저 주시려고 준비하신 겁니까? 장모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줘야 할 형편이면 벌써 줬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같이 쓰는 돈이다. 같이요?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발 딛는 데 쓰는 돈. 너 혼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는 돈. 그 말에 통장 숫자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어머니가 오시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안다.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눈 보면 다 알지. 사람 눈이라는 게 아이고 고맙다 할 때랑 아이고 또 오셨네 할 때랑 다른 법이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현관 앞까지만 갔다 온 거 아니냐. 문 열면 네가 더 힘들어할까 봐.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현관 앞 보자기, 봉투, 그리고 열리지 않은 초인종.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드디어 하고 싶었던 말을 입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머니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장모님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노후 걱정은 늙은 내가 할 일이고 당신은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딸내미 도시락 걱정이나 해라. 그러더니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수야, 내 노후라는 게 거창한 줄 아나? 내 눈앞에서 너랑 미정이랑 민재가 밥 먹고 웃고 있는 거 보는 게 그게 내 노후다. 목이 또 한 번 꽉 메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크게 울지도 크게 웃지도 못한 채 그냥 같은 자리에서 차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가자. 이 시간에 네 집 가 있으면 미정이가 잠도 못 자고 있을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번엔 장모님이 제 옆에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앞장서고 장모님이 뒤에서 따라오셨는데 오늘은 속도를 맞춰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야, 예, 어머니. 너 나한테 한 번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하나만 해라. 장모님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계단참 앞에서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 살았다. 장모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셋이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장모님이 들고 오시려던 반찬통들은 이번엔 현관 앞이 아니라 식탁 위에 당당히 놓였습니다. 앞으로는 몰래 두고 가지 말고 그냥 들어오세요, 어머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서 고맙습니다. 말하려고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다가 곧 살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 분위기가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민재는 그 모든 말을 이해 못하고 그저 고등어를 집어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집의 진짜 소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직금은 장모님 말대로 빚을 조금 줄이고 당분간 숨 고르는 데 쓰였습니다. 사실 지인들이 온갖 재테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형, 요즘엔 이거 안 하면 바보다. 퇴직금 뭉칫돈이 들어왔을 때 한 방 크게 가야지. 예전 같았으면 저도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 편지를 서랍에서 다시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집은 한방 때문에 다 같이 무너지는 일은 없게 하자. 대신 작은 회사의 계약직 자리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줄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제 표정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반찬통을 들고 오시지만 이제는 자주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자주 못 올 때도 있다. 알겠나? 나도 내 인생이 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예, 어머니. 그래도 가끔은 와주십시오. 이제는 그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금 당신께도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채 보자기와 봉투로 마음을 전하는 장모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자주 찾아와서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웃,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되는 어른, 답답하다고 느꼈던 부모님이나 시부모, 장모님. 어쩌면 그분들도 우리에게 나는 내 편이다. 그 한마디를 제대로 건넬 방법을 찾지 못해 서툰 방식으로 돌아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내가 버틴 세월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버틴 세월 뒤에는 누군가가 몰래 비상구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퇴직금이든 통장이든 반찬통이든 모양은 다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조금씩 아껴 만든
사랑의 비상구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사연이 당신 곁에 있는 그 비상구를 한 번쯤 떠올려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누군가의 장모님, 부모님, 든든한 어른이라면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끔 밥을 챙기고 때로는 몰래 응원 통장을 만들고 무심한 듯 나는 내 편이다 한마디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인생에는 커다란 비상구가 생기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와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장모님과 사위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티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